자, 이번 시간에는 갑오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조일 수호 조규라고 했어요. 또는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이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정부가 개화시책을 펴게 되죠. 정부의 개화시책이 나옵니다. 이 정부의 개화시책을 고무장갑을 끼고 벌통을 만져라 그래서 고무장 별통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고종이 친정한 상태에서 무의용과 장의영의 그러니까 오군영을 이영으로 바꿨죠. 오군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군영은 훈어 총수금 이렇게 얘기했네요. 훈련도감 총룡청 수어청 어여청 금이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죠. 통리기무하문과 12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 별기군 신식군대가 우대를 받았고 이 구식군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개화시책에 반발하면서 나온 게 1882년에 임오군란이었죠. 임오가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임오년에 일어났죠. 구식군인들이 일으켰습니다. 그죠? 임오군란. 그래서 임오군란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끝이 났죠. 그래서 이거 암기법으로는 임제상고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어요. 임제상고, 임제상고통 이렇게 외웠죠. 자, 임오군란이죠. 임은 그 다음에 이건 재물보조약을 맺었죠.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어요. 청나라와 사이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죠. 그 다음에 청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고 통리교섭통상사무함은 통리군국사무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오군란 이후에 1884년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에 개화파는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었는데 지금 온건파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민씨 일파 명성황후 민씨 일가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주동이 되었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받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3일 만에 끝났죠. 그래서 갑시기 한테 이렇게 우리가 갑시기 한테 최소 여기까지는 외워라. 갑시기 한테. 그러나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친구들은 갑시기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제 내규를 정하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외워도 14개조 개혁 정강을 다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죠. 이 텐진조약에서 청일군이 동시에 철병하고 한나라가 파병할 땐 상대에게 미리 알려주자. 그 다음 갑신정변의 사형을 일령으로 대원군 임오군란 때 잡혀간 대원군을 모시고 와라. 문벌을 폐지하라. 인민평등의 권한을 좀 나라를 만들자. 순사를 두고 환상미를 폐지하고 재정을 호조로 단일하고 해상공국을 혁파하고 지조법을 세금을 걷는 것 지조법을 개혁하고 내시부와 규장각을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청과 일본에 의한 경제적 침투가 계속 강화되면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있게 되어서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또 명성황후 민씨 세력이 청의 군대 파병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누구도 같이 이 갑신정변 때의 텐진조약에 의거 청일군이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물러가라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내정개혁을 요구하죠. 지들이 뭔데 우리가 알아서 내정개혁을 일본 놈들이 안 물러가고 내정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으로 물러갔다가 10년을 뭐 한 거예요.
군비를 확장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또 청나라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나쁜 놈들이에요. 들어왔으니 나갈 리가 없죠. 내정계 해결하라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알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그게 이 교정청이에요. 교정청을 설치해서 내정 계획에 착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물러가고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죠.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요? 갑오 개혁에 착수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게 뭐예요? 갑오 개혁이 1894년에 갑이 그러면 갑사 그래서 사자로 4년이라고 그랬죠. 1894년에 갑오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갑오 개혁은요. 1차 개혁이 있고 2차 개혁이 있습니다. 이후에 칠러내각이 등장하고 을미개혁이 있죠. 그 다음 광무개혁, 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순서들이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자, 갑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대원군이 섭정을 합니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갑오 개혁은 구습을 타파한 일본의 간섭을 받았지만 구습을 타파한 근대적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정말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외웁시다. 1차 갑오 개혁 때의 내용이 정말 많겠죠. 1차 김홍집 내각에서 1차 개혁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 이제 일본이 근데 1차 이 갑오 개혁 때는 1차 개혁 때는 일본 놈들이 청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간섭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간섭했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니었다. 그런데 2차 개혁 때는 일본 놈들이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거의 이제 청일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게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주도하죠. 군국기무처를 하고 폐지하고 대원군도 이제 뭐예요? 필요 없다. 나가 축출하고 이제는 박영효가 주도하죠. 이때를 우리가 2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고요. 이때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이게 2차 갑오 개혁이에요. 이후에 여기에 보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요동반도를 할양한다고 했어요. 요동반도를 분할해가지고 일본에 넘겨준 거죠. 그런데 그때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던 러시아 입장에서 이 요동반도가 일본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동을 해서 이 3국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3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3국 간섭을 하게 돼요. 3국 간섭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이 세 나라를 상대로는 전쟁을 또 할 수 없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김이 지금 세진 거예요? 러시아의 입김이 세진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거 칠러 내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좀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칠러 내각입니다. 이때를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해요. 일본 놈들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일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들어왔고 칠러 내각이 등장하니까 명성하고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지금 언제라요? 1895년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여러분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나쁜 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외국 놈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조선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895년.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이루어진 개혁을 우리는 무슨 개혁이라고 한다? 을미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으로 외워라라고 하는 건 이 을미개혁은 100% 외워야 됩니다. 암기법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키워드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4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개혁이 1차 김홍집 내각, 2차 개혁이 2차 김홍집 내각, 칠러 내각이 3차 김홍집 내각, 을미개혁이 4차 김홍집 내각이죠. 을미개혁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력을 시행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그죠? 단발령을 시행하고 등등등. 근데 이 을미개혁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명성황후가 시해된 한나라의 국모가 시해되었고 여기서 단발령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것이 이 조선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의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을미의병이라고 얘기하죠. 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그래서 파천이라고 하죠. 아관 파천. 아니 한나라의 국모가 궁궐에서 일본 깡패 새끼들 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걸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했죠. 그러자 1896년에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각종 이권을 우리가 많이 빼앗겨요. 이권을 많이 빼앗겨요. 러시아의 이런 이권을 빼앗기자 그 전에 우리가 외국과 맺었던 수호조약, 통상수호조약이 있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뭐 이런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역시 또 다른 나라들에 뺏겨요. 그러니까 아간파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1896년 여전히 이때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세워가지고 야 이게 뭔 짓이냐. 그리고 고종한테 빨리 돌아와라. 왜 저기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권도 빼앗기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독립협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돌아오죠. 근데 경복궁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게 지금 무슨 개혁이에요? 광무개혁입니다. 연호를 광무라고 했어요.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그래서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1897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요. 연호는 광무였다. 국호를 뭐라고 했다? 대한제국으로 했고 황제권을 엄청 강화를 합니다. 이게 광무개혁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1차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갑오개혁 제1차 개혁. 여기 설명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놨네요. 동학농민군이 자 여기는 돌아갑시다.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 전주 감영군을 격파하고 장성 황룡촌에서 황황이죠, 그죠? 황황, 그죠? 황토현, 황룡촌, 토룡이네. 경군을 서울에서 내려온 홍계원의 경군을 격파하고 이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으로 일본 놈들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자 이제 당황한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뭐요? 전주 화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야 니네 철수해 요청해요. 그러자 일본 놈들이 뭐요? 철수를 안 하고 뭐해요? 조선에 내정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뭘 설치해요? 교정청을 설치해서 야 우리가 내정개혁하고 있으니까 철수해 또 그러죠. 근데 철수를 안 해요. 일본 놈들이. 철수 안 하면 영의를 할까요? 이 새끼들 나쁜 놈들. 철수와 영의가 그냥 가서 팍 쳐버릴까요? 일본 놈들을. 죄송합니다. 이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죠. 경복궁 점령하고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다시 영입했어요. 그리고 김홍집 등 개화파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죠. 경복궁 난입이 있었고요.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먼저 그 다음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이제 갑오개혁에 착수를 하죠. 군국기무처 총재 누구? 김홍집입니다. 그래서 부총재 박정양, 김윤식, 이윤용, 이윤영 아니에요. 이윤용이에요. 김가진, 안경수, 김하구, 6.1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 사업을 추진하죠.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한 개혁안이 몇 개예요?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차 개혁 기간 동안에 일본은 청일 전쟁을 치르는 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갑신정변의 개화파의 요구와 갑오농민 전쟁에서 농민군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제가 여기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암기법은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1차 갑오개혁 때 뭐요? 금이나 은 요건 반드시 좀 알아요. 금이나 은 요건 좀 알고 가자.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을 그냥 외우자. 외우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여기 어려서 과부랑 결혼한 고현종놈이 개구 먹고 도라에서 금이나 캐나 딱지야 요건 저는 외웠어요. 여러분은 외우지 말라고. 이것까지 다 외우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우지 마세요. 금이나 은은 뭐냐면 갑오 1차 개혁 때 금납제, 은본위제로 바뀌었다. 금납제는 뭐예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다음 은본위제는 도량형을 통일해 가지고 화폐 가치의 단위를 은으로 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본위제입니다. 금이나 여기 금본위제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구습을 타파한 구습을 옛날에 아주 나쁜 관습을 또는 악습을 타파한 구습을 타파한 근대적 개혁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대적 개혁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나. 조혼 금지시켰죠. 과부 제가 허용했죠. 고문과 연좌제 폐지했죠. 신분제 폐지했죠. 조선 개국 연호를 사용했죠. 과거제 폐지했죠. 도량형 통일했죠. 금납제 은본위제로 갔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단일화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타파한 근대적 개혁이다. 1차 개혁 금이나 은 정도는 외우자. 2차 갑오개혁은 좀 외웠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2차로 교제했대. 교제를 했대. 교제. 여기 뭐예요? 교육입국조소와 재판소를 설치했네요. 사법공 독립이 돼요. 교제했대. 누구랑? 홍범도 장군이랑 홍범이랑 교제했대. 홍범이랑 교제했어. 이게 2차 갑오개혁이 2차로 내가 홍범이랑 교제했어. 아니면 홍범도 장군이랑 교제를 가지고 공부했어. 2차로. 그죠? 8월 23일에. 8도를 23부로 바꿨네요. 2차로 여러분은 여기서 선택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갑오개혁 2차 개혁 2차로 내각제죠. 내가 홍범이랑 교제했어. 홍범 14조를 반포했고 여기는 교육국조소와 재판소를 설치했다. 근데 이것도 난 너무 많아요. 그러면 2차로 뭐 했어? 교제했어. 교제. 요 정도 정리. 최소한 여기까지는 외웁시다. 2차 갑오개혁에 교육입국조소와 재판소를 설치했다. 내각제 시행되었고 8도를 23부로 바꿨고 홍범 14조를 반포했고 교육국조소를 반포하고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2차죠. 1차는 금이나 은, 그 다음에 2차로 교제했어. 요 정도는 정리하자 이겁니다. 이걸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저는 외웠지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 1차 개혁 군국기무처와 제1차 김홍집 내각이었다. 보면 정치 행정제도의 개혁이 있고요. 사회제도의 개혁이 있고요. 경제제도의 개혁이 있습니다. 개국연호를 사용했네요.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죠. 그 다음 의정부 정부 일과 궁궐의 이 일을 좀 분리를 시켜라. 그 다음 과거제 폐지했고요. 6조를 8아문으로 바꿨고 문무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또 경무청을 설치했다. 사회제도는 신분제 철폐되었죠. 고문과 연좌제 금지했고요. 조혼이 금지됐고요. 과부 재가가 허용되었습니다. 경제제도는 재정이 일원화되었죠. 탁지아문으로. 금이나 은에서 금납화 은본위제. 금이나 은 금납화 은본위제. 일본화폐 허용했고요. 도량형을 개정 통일했고 도량형이 뭔데? 도는 길이, 양은 부피, 형은 무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1923년에 백정 이학찬이 진주에서 형평운동을 일으켰다 할 때 이 형자가 요 형자예요. 2차 개혁은 일본 놈들이 청일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대원군 퇴위시켰죠. 군국기무처도 없애버렸죠. 그리고 2차 김홍집 내각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되죠. 그다음 일본 신임 일본 공사인 이노우에의 압력이 작용했죠. 일본의 간섭이 어떻게 되었다? 본격화되었다. 들러리로 세워진 대원군 세력을 제거하고 갑신정변 때의 주역이었던 박영효 또 서광범을 내세운 2차 개혁에서는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그러니까 내가 홍범도 장군과 교제를 가지고 공부했어. 또는 홍범도 장군과 교제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를 기반으로 새 내각은 그러니까 내각이죠. 내각은 총 13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1차 개혁 때는 정부 내 별도 기구인 군국기무처였죠. 근데 2차 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2차 개혁 때는 의정부를 뭘로 바꿔서 내각으로 고쳐서 정부의 공식기구가 전담하였다. 이미 친일 개화파들이 내각에 포진하여 있었고 권력을 장악하였고 형식상 국왕의 권위를 높여 대군주 폐하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와 내각에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미 국왕권은 약화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이게 2차 갑오개혁의 흐름이에요. 자, 2차 개혁 군국기무처 폐지되고요. 제2차 김홍김 내각이었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정치제도 내각제 시행 8도를 23부로 파라문을 7부로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사회제도 재판소 설치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 여기는 좀 알아둬야 되겠네. 교육제도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군제개혁은 미흡했다. 자, 의정부를 뭘로 바꿨다고요? 내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내각. 의정부를 내각으로. 그래서 2차로 그렇죠?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하였고 8월 23일에 8도를 23부로 개편했죠. 지방관에게는 사법권과 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관은 단순한 행정관으로 권한을 축소시켰다. 사회제도에 가면 이 재판소 설치가 있습니다. 사법권을 그래서 행정권과 분리했죠. 옛날엔 지방관이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게 막았어요. 왜? 재판소를 설치했으니까 거기서 따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1심 재판소인 지방재판소 또 계양장재판소 이건 1심 재판소 그 다음에 계양장재판소 여기는 1심 재판소 그리고 2심이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로 구성되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했다. 군제개혁 훈련대와 시위대 각각 2개 대대를 두는데 그쳤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아주 미흡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군제개혁은 미흡했다. 정치행정제도 살펴봤고요. 교육제도 살펴봤죠. 한성사범학교 설립, 사회제도, 재판소 설치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얘기했고요. 행정권과 그 다음에 교육조서의 교육입국조서 1895년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조서다. 교육입국조서입니다. 1895년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관립 교원 양성학교인 한성 교사양성이죠.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4년까지 외국어 학교 관제부터 해서 정말 많은 규칙이 공포가 되죠. 그리고 관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자, 최초의 헌법적 성격 의의가 있다고 했던 이 홍범 14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그 다음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좀 혼동하지 마라. 그 다음 납세는 법으로 정해라. 조세 법률주의죠.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면 재정을 탁지함으로 이뤄나 해라. 회계를 예정해라. 미리 좀 1년 회계를 예산제도죠.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했죠. 그 다음 징병 실시하라. 민법, 형법, 법을 좀 제정해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라. 인재등용,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의 길을 신분제재 철폐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자, 갑오개혁의 한계. 왕권은 뭐에 됐어요? 약화되었죠.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군사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은 아주 적었다. 미흡했다. 일본이 싫어했으니까. 또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어쨌든 지주 양반들, 지배계층, 농민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토지제도의 개혁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평균화하여 분작하라. 토지를 평균해서 좀 나눠줘라. 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학농민군들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동학농민 전쟁과 동학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비교를 좀 해봅시다. 동학농민 운동은 아래로부터 농민들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죠. 갑오개혁은 당연히 지배계층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과 몰락 양반 등이었죠. 주도 세력이. 갑오개혁은 개화파 관료와 지주 출신들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중농학파의 실학사상, 그 다음 동학사상이 사상적 배경이 되죠. 갑오개혁도 실학사상이긴 하지만 중상학파, 북학파 사상과 개화사상이죠.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이 강했죠. 반외세는 항일운동의 성격이 강했고요. 갑오개혁은 반봉건은 같습니다만 개화파 관료들 이 친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죠. 토지를 평균해서 나눠줘라. 평균 분작해라. 그래서 자영농민을 좀 육성을 해서 자영농민 중심의 사회를 좀 만들어라. 그러나 갑오개혁은 본인들이 지주니까 지주제를 인정했죠. 지주층 중심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죠.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세금제도를 개혁한다거나 이런 공통점들이 존재했습니다.